아빠, 이거 제발 가져가. 나 아빠 이러는 거 못 봐. 새벽 시장의 차가운 빗속을 맨발로 뛰어나온 딸이 아버지의 낡고 기름때 묻은 점퍼 주머니에 무언가를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물기에 젖어 눅눅해진 꼬깃꼬깃한 흰 봉투였습니다. 안 돼. 은수야, 이건 내 전 재산이잖아.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빼내려 하자 딸이 거친 마디의 손으로 그 손을 세게 눌렀습니다. 이거 우리 지하 수술비 조금이랑 다음 달에 이사 가려고 모은 보증금이야. 아빠 가져가. 그런 돈을 왜 나한테 주느냐? 너 지금 가게도 비워줘야 한다며. 우린 젊으니까 다시 벌면 돼. 하지만 아빠는 안 돼. 아빠는 이제 늙고 기운 없잖아. 제발, 딸 자식 마음 편하게 받아줘. 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아버지의 젖은 손등을 적셨습니다. 나 15년 동안 아빠 정말 보고 싶었어. 원망도 했고 밤마다 소리 죽여 울기도 했어. 근데 그래도 아빠는 내 아빠야. 나한테 아빠는 이 세상에 한 사람뿐이야. 시장통 반지하 단칸방에서 치매 시어머니와 아픈 딸을 돌보며 쫓겨날 처지에 놓인 큰딸이었습니다. 3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버티던 딸이 부도 나서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피 같은 전 재산을 내밀었습니다. 골목을 벗어난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까지 알뜰하게 모은 돈 사이로 빗물에 번진 쪽지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아빠, 내가 못난 딸이라 미안해. 그때 아빠 말 안 듣고 나가서 이렇게 살아서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아빠는 아프지 마. 사랑해. 그 순간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거물, 천억 자산가 해성글로벌의 강석구 회장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으아, 내가 짐승이다. 내가 사람이 아니다. 1,000억 재산을 가진 회장이 왜 새벽 골목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을까요? 15년 전 비정하게 내쫓은 큰딸은 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낡은 봉투 하나가 어떻게 무너진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소중한 마음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에 큰 행운과 축복이 가득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000억 자산가 강 회장의 기막힌 반전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잠잠하던 새벽 하늘에서 진눈깨비가 섞인 찬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재개발을 앞두고 낡은 상점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재래시장의 골목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아 을씨년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비릿한 생선 냄새와 매캐한 연탄 연기가 뒤섞인 그곳에 한 노인이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석구.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전설로 불리며 수천억의 자산을 주물렀던 해성글로벌의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그 위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공사판을 전전하며 입었던 보풀이 잔뜩 일어난 회색 점퍼는 군데군데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빗물에 젖어 눅눅해진 천신바른 걸음을 옮길 때마다 칠퍽거리는 기분 나쁜 소리를 냈습니다. 강 회장은 일부러 수염도 깎지 않았습니다. 하얗게 샌 수염이 지저분하게 자란 그의 얼굴은 영락없이 길거리를 전전하는 노숙자의 형색이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그의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몸을 부르르 떨며 시장 골목 깊숙한 곳,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한반찬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은수 반찬.
낡은 플라스틱 간판에 적힌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강 회장의 가슴 한구석이 칼로 베인 듯 아려왔습니다. 은수, 그의 장녀이자 15년 전 그딴 가난뱅이 놈이랑 결혼하려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라며 제 손으로 모질게 내쫓았던 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의 녹슨 셔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질끈 묶은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은 곱디곱던 강 회장의 장녀를 억척스러운 시장 상인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은수는 쩍쩍 갈라진 손으로 무거운 나물 상자를 옮기려다 가게 앞에 서 있는 초라한 노인을 발견하고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은수의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길을 잃은 노숙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노인의 눈매, 비록 지금은 흐릿해졌지만 어린 시절 자신을 엄하게 꾸짖던 그 매서우면서도 깊은 눈동자를 그녀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아, 아빠. 은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나물 상자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쏟아진 콩나물이 빗물 섞인 바닥에 흩어졌지만 그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은수는 신발 뒤축을 구겨 신은 채 맨발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빗물 고인 아스팔트 위를 달려왔습니다. 아빠 맞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응? 왜 이래? 은수는 강 회장의 젖은 점퍼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체온에 그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강 회장은 차마 딸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책감과 슬픔, 그리고 자식들을 시험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한데 섞여 그의 목구멍을 꽉 막았습니다. 아빠, 뉴스에서 본 거, 그거 진짜야? 정말 부도난 거야? 집은 다 어떻게 된 거야? 은수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가디건을 벗어 강 회장의 어깨에 억지로 둘러주었습니다. 아이고, 이 찬 데서 얼마나 있었던 거야. 손이 다 얼었잖아. 아빠, 일단 들어가. 응? 안에 따뜻한 물 있어. 어서. 강 회장은 딸에게 끌려가듯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한평 남짓한 좁은 주방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그는 15년 만에 딸이 차려주는 온기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은수는 급히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물을 올리며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젖은 신발을 벗겼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강 회장이 쉰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자 은수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아버지의 무릎 아래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살아있으면 됐지. 아빠, 나 원망 안 했어. 하루도 아빠 잊은 적 없단 말이야. 은수의 거친 손이 강 회장의 얼어붙은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시장의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아버지를 향한 큰딸의 지독하고도 애틋한 사랑이 그렇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딸 은수의 반찬 가게 주방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낡은 양은 냄비를 멍하니 바라보며 강석구 회장은 불과 사흘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는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거물 해성글로벌의 회장으로서 서울 강남 한복판 최고급 자재로 도배된 150평형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식탁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의 식탁 위에는 한 마리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전복찜과 최고급 한우갈비, 산지에서 직송된 싱싱한 회가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해성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수만 세대의 아파트를 올리고 해외 플랜트 사업까지 수주하며 평생을 일에만 매달려 온 강 회장에게 그 정도 만찬은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12인용 길쭉한 대리석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은 오직 강 회장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이내 무겁게 내려놓았습니다. 입안이 모래를 씹는 듯 까칠했습니다. 산의 진미가 가득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은 씁쓸한 물 한 모금뿐이었습니다. 넓은 거실을 가득 채운 것은 고가의 명화나 수입 가구들이 아니라 지독할 정도로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회장님, 식사가 다 식어가고 있습니다. 좀 드셔야 기운을 차리시지요. 그의 곁을 30년째 지켜온 최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강 회장은 힘없이 고개를 들어 텅 빈 맞은편 의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자식들의 웃음소리로 시끄러웠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의자들은 주인을 잃은 채 차가운 시선으로 강 회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최 비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돈으로 다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말이야. 이 해성글로벌을 키우느라 내 온 청춘을 다 바쳤는데 정작 내 곁에는 아무도 없구먼. 강 회장의 목소리가 텅 빈 거실에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 성준에게는 서초동의 대형 로펌을 차릴 수 있는 빌딩을 안겨주었고 막내딸 미나에게는 청담동 쇼핑몰 창업 자금부터 해외 명품 쇼핑비까지 수십억을 퍼주었습니다. 그러나 돈줄이 마르지 않는 한그들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생일날에도 명절에도 그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비서를 통해 선물만 보낼 뿐 늙은 아버지와 마주 앉아 밥 한 끼 먹어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거실의 커다란 TV 화면에서 해성글로벌의 성장세와 강 회장의 성공 신화를 다루는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화면 속 강 회장은 당당하고 위엄 있는 사자의 모습이었지만 현실의 노인은 굽은 어깨를 들썩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성준이는 오늘도 연락이 없나? 네, 회장님. 이번 대형 소송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며 다음 주에나 잠시 들르겠다고 하십니다. 미나는? 미나 아가씨는 이번에 새로 런칭한 브랜드 홍보차 파리에 머물고 계십니다. 귀국 일정은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강 회장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식들이 가진 모든 권력과 화려함은 강 회장이 해성글로벌을 세우며 흘린 피와 땀에서 나온 것들이었으나 정작 그 열매를 맺은 자식들에게 강 회장은 언제든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자동지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돈이라는 가느다란 끈으로만 연결된 위태로운 가족관계. 그는 문득 등 뒤가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만약 나에게 돈이 없어진다면 저 자식들이 나를 단 한 번이라도 사람으로 봐줄까? 그 의구심은 한 번 싹 트자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강 회장은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번쩍 눈을 뜨며 최 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생 사업판을 주름잡던 승부사의 서늘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 비서, 준비하게.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회장님? 부도 연극 말이야. 해성글로벌이 900억 부도를 맞고 내가 길바닥에 나앉게 됐다는 소문을 내게. 금융권과 언론사 몇 군데에도 손을 써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만들어. 최 비서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주주들의 반발이나 대외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이 클 텐데요. 상관없어. 내 인생 마지막 도박이야. 내 자식들이 내 돈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이 못난 아비를 사랑하는 건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걸 확인하지 못하고 죽으면 억울해서 눈을 못 감을 것 같네.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는 금고 깊숙한 곳에서 낡은 종이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해성글로벌의 기틀을 닦기 위해 전국의 공사 현장에서 시멘트 가루를 뒤집었으며 일하던 시절 입었던 낡고 해진 점퍼가 들어 있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그는 스스로 추락을 선택했습니다. 오직 진심이라는 단 하나뿐인 보물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진 펜트하우스의 거실, 강 회장은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가장 초라한 노인으로 변신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밤 그는 15년 전 모질게 내쳤던 큰딸 은수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둘째와 셋째가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빈손으로 내쫓았던 그 큰딸의 이름이 가슴 아픈 통증과 함께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경제계는 거대한 해일이 덮친 듯 요동쳤습니다. 공중파 뉴스의 긴급 속보와 포털 사이트 메인에는 건설업계의 거함 해성글로벌 1,000억 원대 채무불이행으로 파산 위기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도배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건설업계를 호령하던 강석구 회장이 몰락한다는 소식에 세상은 술렁였지만 그 태풍의 핵인 강 회장은 고요한 집무실에서 마지막 탈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언론과 금융권에는 지시하신 대로 손을 써두었습니다. 이제 곧 가짜 집달관들이 들이닥칠 겁니다. 최 비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강 회장은 대답 대신 집무실 벽면을 가득 채운 훈장과 감사패들을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해성이라는 이름을 걸고 흙먼지 날리는 공사 현장에서 시작해 이 거대한 성을 쌓기까지 바친 청춘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영광스러운 껍데기들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쾅! 쾅! 얼마 지나지 않아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 비서가 미리 섭외한 연기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손에 든 빨간색 압류 딱지는 서늘할 정도로 위협적이었습니다. 사내들은 거침없이 집무실을 휘저으며 강 회장이 아끼던 수석, 외빈들에게 받은 기념품, 심지어 책상 위 만년필에까지 차가운 빨간 딱지를 사정없이 붙여 나갔습니다. 강 회장님, 이제 그만 나오시죠. 이 방도 이제 당신 공간이 아닙니다. 선두에 선 사내가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정장 상의를 천천히 벗어 의자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최 비서가 준비해온 낡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세월의 때가 꼬질꼬질하게 탄 회색 점퍼와 뒷굽이 다 닳아버린 낡은 단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가 해성글로벌의 전신인 해성건설을 처음 시작할 때 입었던 전투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그 낡은 점퍼에 팔을 끼워 넣자 빳빳하던 그의 어깨가 자연스레 구부정해졌습니다. 고급 향수 냄새 대신 낡은 옷감에서 나는 눅눅하고 퀴퀴한 냄새가 그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차라리 제가 따로 안전한 거처를. 최 비서가 울컥한 듯 말을 흐렸습니다. 강 회장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위험 있는 회장님은 간대없고 평생을 막노동으로 버티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버린 초라한 노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과 정돈되지 않은 백발이 그 초라함을 더했습니다. 최 비서, 내 몰골이 어떤가? 영락없이 망한 늙은이 같나?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길에서 봬도 못 알아볼 정도입니다. 강 회장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둘째 성준과 막내 미나,
그리고 사진의 가장자리에서 가위로 오려져 나간 큰딸 은수의 빈자리. 15년 전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딸의 존재 자체를 도려냈던 독선적인 아버지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그는 그제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가자고. 이제 연극의 막이 올랐으니 관객들을 만나러 가야지. 강 회장은 수행원 한 명 없이 홀로 회사의 후문을 나섰습니다. 번쩍이는 리무진 대신 덜컹거리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등 뒤로는 해성글로벌 본사 건물의 화려한 유리 외벽이 석양을 받아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은 더 이상 강 회장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돈으로 대형 로펌의 대표가 된 둘째 아들 성준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아들은 과연 어떤 표정으로 자신을 맞이할 것인가. 심장이 조여오는 긴장감 속에서도 강 회장은 점퍼 주머니를 꽉 쥐었습니다. 찬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한 그의 처절한 행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강석구 회장은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거대한 빌딩 앞에 섰습니다. 해성글로벌의 자금으로 세워진 이 건물 15층에는 둘째 아들 성준의 로펌이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흙먼지가 묻은 단화를 신은 강 회장이 로비로 들어서자 경비원이 눈살을 찌푸리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노인장, 여기는 함부로 들어오는 곳 아닙니다. 뒤로 나가세요. 평소라면 로비 매니저부터 관장까지 달려나와 허리를 숙였을 장소였습니다. 강 회장은 씁쓸함을 삼키며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성준 변호사, 내 아들 만나러 왔소. 우여곡절 끝에 올라간 15층 사무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던 아들 성준은 평소와 다름없이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발견한 그의 눈빛은 경악과 혐오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 이 꼴이 뭐예요? 여긴 왜 오셨어요? 성준은 급히 비서들의 눈치를 살피며 강 회장을 자신의 집무실 안으로 밀어넣듯 끌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성준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뉴스 봤어요. 정말 1,000억이나 되는 돈을 한꺼번에 날린 거예요? 해성글로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냐고요. 제 로펌 이름에 먹칠하실 작정이세요? 안 그래도 오늘 의뢰인들이 줄줄이 전화해서 아버님 안부 묻는데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걱정 어린 위로 한마디 없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오직 자신의 명예와 손실에 대한 타박뿐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성준의 소매를 잡으려 했습니다. 성준아, 아비가 갈 데가 없구나. 잠시 내 집에서. 제 집이요? 거긴 안 돼요. 내일 장인어른 오시기로 했단 말이에요. 망한 아버지가 그런 몰골로 앉아 있는 걸 보시면 제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여기 돈 몇십만 원 드릴 테니까 일단 찜질방이라도 가 계세요. 아니면 예전 공사판 인맥이라도 찾아보시든가요. 아들은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책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마치 구걸하는 노숙자에게 적선을 베푸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강 회장의 가슴에 날카로운 얼음 송곳이 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돈을 보지도 않고 몸을 돌렸습니다. 이어 찾아간 막내딸 미나의 반응은 더 처참했습니다. 명품 매장이 즐비한 청담동 쇼핑몰. 화려한 옷을 걸친 미나는 매장 입구에서 아버지를 보자마자 모르는 사람인 양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강 회장이 이름을 부르며 다가가자 그녀는 비명을 지르듯 신경질을 냈습니다. 아빠 미쳤어? 왜 이런 옷을 입고 여기로 와? 내 직원들이랑 VIP들이 다 보잖아. 미나야, 아빠가 지금 한 푼도 없다.
너한테 사준 빌딩, 그거라도 잠시 담보로. 그걸 왜 담보로 잡아요? 그건 아빠가 준 내 거잖아요. 뉴스 보니까 압류 딱지 붙고 난리 났던데 나한테 불똥 튀는 거 싫어서 이미 어제 법무팀 통해서 내 명의로 다 완벽하게 돌려놨어요.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찾지 마세요.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언제까지 아빠 뒷바라지예요? 그동안 내가 아빠 비위 맞추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미나는 가방을 챙겨 들고 도망치듯 매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진한 향수 냄새와 함께 차가운 멸시만이 남았습니다. 강 회장은 화려한 청담동 거리 한복판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이 눈을 찌르듯 아팠습니다. 1,000억이라는 거대한 부를 일궈 자식들에게 쏟아부었지만 정작 그가 망했다는 소식에 자식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지보다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했습니다. 돈이 자식이 아니라 괴물을 키웠구나. 내가 저것들을 위해 해성글로벌을 지켰다니. 강 회장은 비틀거리며 어두운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빌딩 숲에서 밀려난 그의 등 뒤로 차가운 밤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희망은 단 한 사람, 15년 전 자존심 때문에 버렸던 큰딸 은수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에 박힌 빨간 압류 딱지보다 더 아픈 자식들의 배신을 품고 서울 변두리 달동네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강 회장이 내린 곳은 화려한 네온 사인이 일렁이던 서초동과 청담동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재개발 공고문이 누렇게 변색된 채 벽마다 붙어 있고 가파른 언덕길을 따라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숨 가쁘게 늘어선 곳.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 불리는 그곳에 큰딸 은수의 집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비좁은 골목길을 오르며 몇 번이나 멈춰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낡은 단화 밑창을 타고 올라오는 지면의 냉기가 뼈마디를 쑤셨지만 그보다 더 그를 괴롭힌 것은 15년 전의 기억이었습니다. 해성글로벌의 딸이 어디 배운 것 없는 놈이랑 살림을 차려.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라. 그때 은수는 임신한 몸으로 무릎을 꿇고 빌었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자신의 완벽한 가계도에 흠집을 냈다는 독선에 사로잡혀 딸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날 이후 은수의 소식은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신의 성공 가도에 방해되는 오점이라 여기며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콜록. 주소지에 적힌 낡은 빌라 지하층 창문 너머로 아이의 마른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강 회장은 차마 문을 두드리지 못한 채 전신주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끼익하는 거친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리고 은수가 나타났습니다. 새벽 시장에 나가기 위해 채비를 마친 은수의 모습은 강 회장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15년 전 해성글로벌의 장녀로서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피아노를 치던 딸의 모습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독한 세제와 찬물에 불어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었고 얼굴은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한 듯 누렇게 떴으며 눈가는 퀭했습니다. 은수는 한 손에 커다란 나물 꾸러미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한쪽 다리를 약간 절뚝거리며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엄마, 오늘 지아 약 사가지고 일찍 와. 지아 단칸방 문틈으로 고개를 내민 어린 손녀 지아가 은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은수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우리 지아 재활 치료비도 내야 하니까 엄마가 오늘 반찬 많이 팔고 올게. 할머니랑 잘하고 있어. 알았지? 가게 일을 하며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와 몸이 약해 꾸준한 재활이 필요한 딸을 홀로
책임지고 있는 은수의 삶은 말 그대로 총성 없는 전쟁터였습니다. 남편은 3년 전 건설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것은 감당하기 힘든 빚과 당장 다음 달이면 비워줘야 하는 시장 반찬 가게의 퇴거 통보서뿐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자신이 1,000억이라는 돈을 퍼주며 키웠던 둘째와 셋째가 아버지를 쓰레기 취급하던 그 오만한 얼굴들이 지금 이 초라한 지하방에서 희망을 찾으려 애쓰는 은수의 야윈 얼굴 위로 겹쳐졌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가장 소중한 내 새끼를 사지로 내몰고 독사 같은 것들만 품고 살았구나. 은수가 짐을 들고 언덕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짐 때문에 어깨가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마다 강 회장의 심장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도둑처럼 딸의 뒤를 밟았습니다. 딸이 도착한 곳은 시장 한 구석,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갈 법한 좁은 통로에 위치한 낡은 은수 반찬이었습니다. 은수는 가게 불을 켜자마자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가 나무를 씻고 커다란 솥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고 붉게 달아오른 손끝이 바들바들 떨리는 것을 보며 강 회장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은수야. 갈라진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딸에게 닿았습니다. 15년 만에 불러보는 그 이름이 입안에서 소금기처럼 짰습니다. 물소리에 묻힐 뻔한 그 작은 부름에 은수의 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그곳에는 15년 전에 서슬퍼런 해성글로벌의 회장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작고 초라해진 늙은 아버지가 비에 젖은 채 서 있었습니다. 가게 안의 정적은 날카로운 얼음판 같았습니다. 은수는 쥐고 있던 배추잎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망령이라도 본 듯 아버지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 내 눈앞에서 죽어도 나타나지 말라며 호령하던 그 서슬퍼런 해성글로벌의 수장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놓이는 떼자국이 역력한 회색 점퍼를 걸치고 비에 젖은 낡은 단화를 신은 채 바들바들 떨고 있는 가련한 패배자일 뿐이었습니다. 아빠, 정말 뉴스에 나온 게 사실이야? 해성글로벌이 어떻게? 아빠 집은? 다 어떻게 된 거야?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강 회장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아버지의 앙상한 뼈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송곳처럼 후벼 팠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차마 딸의 눈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은수야. 내가 다 날려먹었다. 갈 데가 없어서 염치 없게 여길 찾아왔어. 강 회장의 거짓말은 목구멍에서 껄끄러운 모래알처럼 걸렸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질문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왜 왔는지, 15년 동안 왜 한 번도 자신을 찾지 않았는지 따지는 대신 그녀는 급히 안쪽 작은 방에 있던 낡은 전기장판을 켰습니다. 일단 들어와서 앉아. 아빠 발이 꽁꽁 얼었잖아. 어서. 은수는 아버지를 좁은 방에 앉히고는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냉장고를 뒤져 남은 고등어 한 토막을 굽고 소중히 아껴두었던 김치를 썰어 찌개를 끓였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냄새가 좁은 가게 안에 퍼졌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찌개가 놓인 소박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아빠 많이 먹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 미안해. 강 회장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시야가 흐려져 밥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1,000억을 주물렀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뜨거운 온기가 가슴속에서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를 외면하며 찜질방이나 갈아던 아들 성준과 재산을 빼돌리기 바빴던
막내 미나의 화려한 식탁보다 딸의 눈물이 뱃니 소박한 밥상이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강 회장이 작별을 고하려 일어설 때였습니다. 은수가 주저하며 자신의 낡은 앞치마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는 두툼하고 꼬깃꼬깃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강 회장의 점퍼 주머니에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게 뭐냐? 강 회장이 봉투를 빼내려 하자 은수가 아버지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눌렀습니다. 아빠, 이거 받아 제발. 이거 우리 지하 매달 들어가는 약값이랑 재활 치료하려고 한 푼 두 푼 모은 거야. 그리고 다음 달에 가게 비워줘야 할지도 몰라서 모아둔 보증금이고 큰 돈은 아니지만 일단 이걸로 작은 방이라도 하나 구해. 응? 강 회장은 경악했습니다. 안 된다. 은수야, 이건 내 전 재산이잖아. 너 지금 쫓겨날 처지라면서. 은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져 아버지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우린 아직 젊잖아. 지아랑 나랑 어떻게든 다시 벌면 돼. 근데 아빠는 안 돼. 아빠는 이제 늙었잖아. 이 추운 데서 아빠 잘못되면 나 평생 죄인으로 어떻게 살아. 나 15년 동안 아빠 원망도 했고 밤마다 울기도 했어. 근데 그래도 아빠는 내 아빠야. 나한테 아빠는 이 세상에 한 사람뿐이야. 은수는 아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손을 얼굴에 가져다 댔습니다. 거친 앞치마 주머니에서 나온 그 봉투는 은수가 15년 동안 비린내와 나물 냄새를 맡으며 손톱이 빠지게 일해서 모은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를 괴물 취급하던 자식들은 보지 못한 진짜 사람의 마음이 그 봉투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 봉투의 무게가 1000억보다 더 무겁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은수야, 내 새끼야. 강 회장은 딸의 야윈 어깨를 끌어안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은 시장 골목, 작은 반찬 가게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척했던 아버지와 가장 가난하지만 가장 부유한 마음을 가진 딸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은수의 간절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 회장은 도망치듯 반찬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아빠, 비 오는데 어디가? 아빠, 하고 외치는 딸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지팡이도 없이 비틀거리며 어두운 시장 골목을 벗어나 가로등 하나 없는 한적한 공터에 멈춰 섰습니다. 하늘은 그의 마음을 아는 듯 진눈깨비 대신 장대비로 바뀌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점퍼 주머니에 꽂힌 눅눅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10,000원짜리와 1,000원짜리 지폐들이 빼곡하게 그러나 아주 정성스럽게 접혀 있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를 맡으며 한 푼 두 푼 모았을 그 돈에서는 아직도 딸의 손때 묻은 냄새가 났습니다. 돈뭉치 사이로 삐져나온 쪽지 한 장. 빗물에 번져 흐릿해진 글씨를 강 회장은 두 눈을 비벼가며 읽어내려갔습니다. 아빠, 내가 못난 딸이라 미안해. 그때 아빠 말 안 듣고 나가서 이렇게 살아서 정말 미안해. 그래도 아빠는 나한테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었어. 아빠 아프지 마. 사랑해. 그 순간 강 회장의 가슴속을 지탱하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끊어졌습니다. 으아. 강 회장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1,000억 자산가 해성글로벌의 총수가 아니라 자식의 진심을 시험하겠다며 딸의 생명줄을 가로채려 한 추악한 죄인이 되어 오열했습니다. 그는 봉투를 가슴에 꼭 껴안고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짐승이다. 내가 사람이 아니야.
내 새끼 피 같은 돈인 줄도 모르고 내가 애비도 아니다. 쏟아지는 빗줄기가 그의 눈물을 씻어내려 했지만 가슴속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망했다는 소식에 침을 뱉고 돌아선 둘째 놈보다 빌딩 명의부터 돌려놓던 막내딸보다 이 잔인한 연극을 계획한 자신이 가장 잔인한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은 전세 보증금을 빼서 아버지를 살리려 했습니다. 아픈 손녀의 약값과 재활 치료비를 털어 아버지의 잠자리를 마련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15년 동안 자신을 버렸던 아버지에게 건넨 딸의 복수였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가장 아픈 복수. 강 회장은 빗물에 젖은 휴대폰을 꺼내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채 2번 울리기도 전에 최 비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위치 추적 중입니다. 최 비서. 강 회장의 목소리는 이미 쉰소리가 되어 갈라져 있었습니다. 연극 끝내. 지금 당장 끝내라고. 회장님?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부도 아니라고 해. 해성글로벌 건재하다고 당장 공시 띄워. 그리고 성준이랑 미나 그놈들 당장 본사 회의실로 불러들여. 내 눈으로 그 악마 같은 놈들의 끝을 봐야겠어. 강 회장은 전화기를 내던지고 젖은 얼굴을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 서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의 독선적인 회장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한 한 남자의 처절한 분노이자 진짜 내 자식을 찾은 아버지의 결단이었습니다. 멀리서 리무진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두운 공터를 비췄습니다. 최 비서가 우산을 들고 뛰어왔지만 강 회장은 도움을 거부한 채 스스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젖은 회색 점퍼 주머니 속 딸의 전 재산이 든 봉투를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품은 채였습니다. 가자. 이제 진짜 청소를 할 시간이다. 강 회장은 검은 리무진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은수의 시장 골목을 바라보며 그는 속으로 수천 번 다짐했습니다. 은수야, 미안하다. 이제 이 아비가 내 눈물 다 닦아주마. 내가 나를 살려내겠다고 했지? 아니, 이 아비가 너를 보란 듯이 세상 꼭대기에 세워주마. 해성글로벌 본사 대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의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부도설에 휘말려 도산위기라던 회사의 분위기는 간대없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임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일렬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앙에는 둘째 아들 성준과 막내딸 미나가 불안한 듯 손톱을 깨물며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부도 아니라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설마 우리 시험한 건 아니겠지? 조용히 해. 일단 상황을 좀 보자고. 설마 친자식한테 그러셨겠어? 두 사람의 비겁한 속삭임은 육중한 회의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단번에 멎었습니다. 어제 보았던 초라한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맞춤 정장을 완벽하게 갖춰 입고 서슬퍼런 위엄을 되찾은 강석구 회장이 최 비서를 대동한 채 상석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 아버지,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부도 아니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성준이 반색하며 일어났습니다. 미나 역시 아빠 나 걱정돼서 어제 한숨도 못 잤단 말이야. 라며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강 회장은 대답 대신 차가운 시선으로 두 자식을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낯선 타인을 보듯 무심했고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강 회장이 손짓하자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제 성준의 사무실에서 벌어진 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짐 취급하며 찜질방이나 가라고
돈 몇 장을 던지던 성준의 비릿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 미나가 명품 매장 앞에서 아버지를 모른 척하고 재산을 미리 빼돌렸다고 자랑하며 비웃던 장면이 선명하게 비춰졌습니다. 아,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성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미나는 당황한 듯 어버버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최 비서 읽어. 강 회장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최 비서가 서류 한 장을 펼쳐 낭독했습니다. 강성준 변호사, 강미나 씨, 두 분에게 증여했던 모든 부동산과 채권에 대한 회수 절차를 마쳤습니다. 또한 강석구 회장님은 이 시간부로 두 분과의 가족관계 단절을 선언하며 향후 해성글로벌의 모든 상속권에서 두 분을 영구히 제외한다는 각서에 서명하셨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미 제 명의로 돌려놓은 것까지 어떻게 뺏어가요? 이건 불법이에요. 미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 회장은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내 명의로 돌려놓은 빌딩? 그 자금이 어디서 나갔는지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증여세 포탈, 자금 출처 미비. 내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오늘부로 내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거다. 성준이 너도 마찬가지다. 내 돈으로 세운 로펌 건물의 임대 계약을 해지했다. 당장 짐 싸서 나가거라.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성준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강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강 회장은 가차없이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용서? 너희는 어제 이미 나를 죽였다. 내가 망했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내 관에 못질을 하던 놈들이 누구였느냐? 강 회장은 가슴 주머니에서 은수가 건넸던 꼬깃꼬깃한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내 큰딸 은수가 자기 전 재산을 털어 나에게 준 봉투가 있다. 너희가 명품 가방 사고 골프 치며 흥청망청 쓸 때 이 아이는 시장 바닥에서 손이 트도록 일을 해서 이 돈을 모았다. 그리고 망한 아비에게 이 돈을 건네며 살려내겠다고 하더구나. 강 회장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너희는 인간이 아니라 괴물이다. 내 돈으로 큰 괴물들. 이제 그 괴물들을 다시 굶주린 바닥으로 돌려보낼 거다. 내 돈은 단 1원도 너희에게 가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너희가 어떤 고통을 겪든 나는 방관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유산이다.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울부짖는 성준과 미나를 무참히 끌어냈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멀어지는 그들의 비명과 통곡 소리는 강 회장에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습니다.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은 강 회장은 은수의 봉투를 다시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응징은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평생 상처만 주었던 진짜 자식에게 돌아가 그 빚을 갚는 일뿐이었습니다. 최 비서, 차 준비해. 시장으로 가자.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비로소 따뜻한 물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재래시장. 평소와 다름없이 비릿한 생선 냄새와 투박한 흥정 소리가 가득하던 그곳에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검은색 최고급 리무진 여러 대가 좁은 시장 입구를 가로막으며 줄지어 들어선 것입니다. 시장 상인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웅성거리며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세상에, 저게 다 뭐야? 대통령이라도 온 거야? 저 차 문에 붙은 마크 좀 봐. 저거 해성글로벌 아니야? 리무진의 문이 열리고 각 잡힌 정장 차림의 수행원 수십 명이 일제히 내려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어제 보았던 초라한 노인이 아닌 형형한 눈빛과 압도적인 위엄을
되찾은 강석구 회장이 내렸습니다. 그는 어제 딸이 억지로 입혀주었던 낡은 점퍼를 소중히 팔에 걸친 채였습니다. 그 시각 은수는 반찬 가게 안에서 넋이 나간 듯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두고 간 젖은 신발을 품에 안고 밤새 울어 눈이 퉁퉁 부어오른 상태였습니다. 그때 가게 문을 가로막은 거대한 그림자와 함께 그리웠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수야. 은수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앞에는 도저히 현실이라고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수행원을 거느린 채 맞춤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아, 아빠, 이게 다 뭐야? 설마 아빠, 그 돈 어디서 났어? 아빠 큰일 난 거 아니야? 은수는 아버지가 망한 나머지 무슨 위험한 일이라도 저지른 줄 알고 사색이 되어 달려나왔습니다. 강 회장은 그런 딸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다시금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니다, 은수야. 아빠 안 잡혀간다. 아빠 망한 것도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뉴스에선 부도라고 1,000억이나 빚졌다고. 최 비서가 옆에서 정중히 허리를 숙이며 대신 대답했습니다. 따님, 회장님께서는 잠시 진실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해성글로벌은 건재합니다. 그리고 어제 따님께서 건네주신 그 마음이 우리 회장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은수의 무릎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가게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빠가 망하지 않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자신을 시험했다는 당혹감이 교차하며 본물 터지듯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 다행이다. 난 정말 아빠가 길바닥에서 잘못되는 줄 알고 무서워서 잠도 못 잤단 말이야. 돈 없어도 되니까 아빠만 살아있으면 된다고 빌었단 말이야. 은수는 원망 대신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 회장은 무릎을 꿇고 앉아 딸과 눈을 맞췄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은수가 주었던 꼬깃꼬깃한 봉투를 꺼내 다시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은수야, 이 돈은 아빠가 평생 갚아도 모자랄 보물이다. 내가 이 아비에게 준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내 목숨이었어. 강 회장은 그 자리에서 상인들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이 시장 건물과 부지, 내가 다 샀다. 그리고 여기 재개발 계획 전면 수정해서 현대식 상가로 올릴 거다. 여기 계신 상인분들, 공사기간 보상금 챙겨드리고 새 건물 들어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입주시켜드릴 거다. 시장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퇴거 통보를 받고 밤잠을 설치던 이웃 상인들이 은수의 손을 잡으며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평소 은수가 자신의 처지도 힘든 와중에 이웃들에게 반찬을 나눠주고 베풀었던 선행이 기적이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이어 은수의 딸, 손녀 지아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우리 지아,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실력 좋은 의사들 다 불러 모았다. 이제 아프지 마라. 이 할아버지가 내 뒤에 산처럼 서 있을 테니까. 지아는 낯선 할아버지의 품이 어색한 듯 하면서도 따뜻한 온기에 기대어 배시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강 회장은 은수를 부축해 리무진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15년 전 빈손으로 쫓겨나 눈물로 내려왔던 그 고단한 언덕길을 이제는 수십 대의 리무진 호의를 받으며 가장 귀한 귀빈이 되어 오르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낡은 반찬 가게를 보며 은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가난과 고독의 겨울이 끝나고 비로소 찬란한 봄볕이 그녀의 인생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해성글로벌 강석구 회장의 저택 거실 가장 햇살이 잘 드는 벽면에는
수십억을 호가하는 명화 대신 기묘한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때가 타고 쭈글쭈글해진 흰 봉투 하나와 빗물에 번진 낡은 쪽지, 그리고 시장통에서나 볼 법한 해진 알치마가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방문하는 손님들마다 의아해하며 물었지만 강 회장은 그때마다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저게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를 내고 얻은 1,000억보다 귀한 보물이라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은수는 아버지의 든든한 지원 아래 다시 요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생존을 위해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가 새로 연 반찬 연구소는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홀몸 어르신들과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식사 기부에 쓰고 있었습니다. 손녀 지아는 국내 최고의 의료진 덕분에 건강을 회복하여 이제는 친구들과 뛰어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고 거실에는 지아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주말마다 손녀의 손을 잡고 정원을 산책하며 평생 일에만 미쳐 놓치고 살았던 평범한 가장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아버지의 재산만을 탐했던 성준과 미나에게는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들에게 단 한 푼의 생활비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로펌에서 쫓겨난 성준은 빚 독촉에 시달리며 지방의 작은 사무소에서 서기 일을 전전하게 되었고 사치에 찌들었던 미나는 자신이 내다버렸던 옷들을 중고 시장에 팔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뒤늦게 눈물로 용서를 빌며 대문을 두드렸지만 강 회장의 대답은 늘 단호했습니다. 진심으로 내 놈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남의 도움 없이 내 손으로 땀 흘려 밥 한 그릇 벌어먹을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오너라. 어느 화창한 오후 온 가족이 정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은수가 직접 정성스레 차린 소박하면서도 정갈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강 회장은 갓 지은 밥 위에 은수가 올려주는 고등어살을 바라보며 문득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1년 전 비 내리는 시장통 좁은 방에서 눈물로 삼켰던 그 밥맛과 똑같았습니다. 아빠, 음식 맛이 어때요? 짜지는 않아요? 아니다, 은수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상이다. 강 회장은 딸의 거칠었던 손이 이제는 제법 고와진 것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돈으로 산 가짜 웃음이 아닌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걱정하는 눈빛들. 1,000억을 가졌을 때보다 지금의 그가 훨씬 더 부유하게 느껴지는 이유였습니다. 강 회장은 식사를 마치고 서재로 돌아와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짜 부자란 금고에 돈이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장 힘들 때 아무런 조건 없이 곁을 지켜줄 사람 한 명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 저녁 노을이 해성글로벌 저택의 정원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딸의 앞치마가 걸린 액자 위로 따스한 햇살이 머물렀고 강 회장은 사랑하는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자장가 삼아 평온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지독했던 시련은 끝이 났고 그가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진심이라는 보물은 이미 그의 품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성글로벌 강 회장과 그의 큰딸 은수의 감동적인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줍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풍요가 눈을 가려 진정으로 소중한 가족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심은 결국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은수처럼
조건 없이 따뜻한 손을 내밀어줄 소중한 누군가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기를 소망하며 항상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